자, 2차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국제사회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불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자, 코로나 사태 생각하면 되죠.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죠. 문제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엔. 4번, 국경을 초래해서 발생하므로 특정 국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정답 1번.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8조의 내용이네요. 제8조의 내용인데, 자, 쭉 있고, 자, 정당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예, 참여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고, 정당은, 자, 여러분, 중앙당과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은 중선관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정당은 5개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당법에 의하면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고요. 자,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의 시도당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오케이.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자, 일부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용인하지 않고, 또, 한 10명 모여갖고 우리 하나의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그쵸? 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정당법에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당의 설립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소하죠? 예, 정부에서 제소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국가의 권력기관을 균형에 맞게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권력기관이라는 표현. 자, 정당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자, 정당은 우리가 비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라고 얘기하는 비공식적이에요. 자, 비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고. 자, 다만, 정당은 권력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 즉 후보자를 배출할 뿐이지 그 자체가 후보자 배출의 기능을 담당하죠. 유일하게 뿐이지 정당 그 자체를 권력기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어느 한 정당에게 권력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즉 후보자를 선출해서 그분이 국회로 가면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준 바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을. 자, 3번 넘어갈까요? 3번.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법치주의. 여기서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 법치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흔한 사례, 가장 중요한 사례가 뭡니까? 위헌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자, 여러분, 법률이라는 것은 합법성을 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자, 국회에서 통과되어 합법성을 갖춘 법률이 정당성을 갖춘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정당성과 합법성을 고려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당성과 합법성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행정부 대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국법상의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지만 자, 군사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문서로도 해야 되지만 국법상에는 모두 문서로 해야 되고 군사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의 행위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전투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뭐 소리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자, 2번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 그 다음에 회계 검사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원이 출제되면 두 가지 기능을 물을 겁니다. 요거하고 요 두 개. 직무감찰권, 회계검사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직무감찰권, 회계검사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3번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좋아요.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자, 그러면 이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국무총리. 아시겠죠? 국무총리는 통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에 대하여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다음은 ABC 세 국가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국은 여러분 C국보다 다수당 의원표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A국은 현실에서 있기 힘든 형태죠. 총 몇 석입니까? 300석 중에서 25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좀 있기 힘들겠죠. 있기 힘들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뭐 우리 일당 우위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양당제가 아주 과도해서 일당이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국이 전형적인 양당제 시스템이 B국과 같을 것이고요.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는 C국은 다당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번 보겠습니다. A국은 자, 여러분 양당제의 특징이 다수당의 횡포인데 그 양당제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A국에서는 당연히 다당제인 C국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2번 영국의 정당 구조는 자, 영국의 정당 구조는 뭡니까? 자, 그거는 정부 형태고 영국의 정당제도는 뭘까요? 양당제를 특징으로 하죠. 양당제. 아시겠죠? 양당제. 미국과 영국은 양당제예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은 양당제다. 자, 그러면 영국의 정당 구조는 C국보다는 B국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3번. 제3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는 C국이겠죠. 다당제에서 제3당의 정치적 영향이 가장 강합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당 대립 시 중재 가능성. 또 제3당의 힘이 강해야 중재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제3당이라고 하면 요당이죠. 자, 요당이 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115석을 갖고 있는 정당도 105석을 갖고 있는 정당도 혼자서 과반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다수당이 형표를 부릴 수는 없고요. 이 하얀 색깔의 제3당을 눈치를 보고 제3당이 만약에 이 정당이 갈등 시에 이 C국이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3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는 C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다당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A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라면 제1당은 당연히 여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2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행정부의 수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밀그램이라는 사람의 이제 연구인데 아주 유명한 연구예요. 이 연구 제목은 실은 복종에 대한 연구입니다. 밀그램의 복종에 대한 연구. 자, 밀그램이라는 사회학자는, 심리학자는 왜 히틀러 때 나치들이 이제 그 나치 군인들을 보면 히틀러의 학살에 참여했던 나치 군인들을 보면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끔찍한 학살의 주체가 되었던가 라는 것을 보면서 아, 권력에 대한 복종 현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들의 개개인의 특성이 잔인하고 난폭해서 학살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했던 이 연구가 바로 복종에 대한 연구예요. 밀그램의 복종에 대한 연구. 자, 그래서 거짓말로 학생 집단과 교사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여기가 유리창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박사. 여기 박사가 앉아 있어요. 박사. 자, 그래서 문제를 내고 틀릴 때마다 전기 와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죠. 근데 사실은 연구 대상자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박사가 내리는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는가.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 충격을 올릴 것인가. 요거를 보는 연구였어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막 죽으려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가짜로 고통스러운 연기를 하고 이 사람은 그 연기를 보면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요거를 이제 봤던 거 실제 연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 내 눈앞에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박사가 올리라고 하면 다 올리더라는 거예요. 나치 시대의 군인들도 이렇겠구나. 나의 책임이 아니라 상관에서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였겠구나.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런 연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위에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줬던 사람들이. 자, 그런 연구예요. 그런 연구고 1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실험법. 완벽하게 세팅된 실험법을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다른 변인의 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어렵고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이 질문집보다는 일반화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험실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실험 자체가 연구 대상자에게 주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충격들 내가 상대의 고통을 보고도 계속 전기를 올리는 사람이었구나. 3번 자 인위적으로 실험 상황을 만들어 실험 집단에 대한 처치 실험이나 처치나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변화를 살펴본다 맞고요. 4번. 엄격한 실험을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에 대해서 사전 허락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법은 항상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되셨고 7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 너무 쉽다 이거는 그쵸? 2차적 사회기관이죠. 자 우리 세 개 항상 외워야 된다고 했죠? 가족, 학교, 직장. 자 가족은 1차, 2차? 1차 공식, 비공식? 비공식. 학교는 2차 공식. 자, 직장은 2차
비공식. 1차 공식은 없는 거예요. 요 세 개 꼭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들의 친선 배구 모임은 비공식 조직이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비공식 조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해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자발적 결사체여야 해요. 그래서 자, 비공식 조직을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잊지 마시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우고. 자,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먼저 이익사유가 있죠. 이익사유가 이렇게 이익사유가 있으면, 자, 이익사유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이익사유가 아닌 것은 뭐라고 부르죠? 공동사회라고 그러죠. 공동사회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가족, 친족, 민족. 족자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다 이익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익사회 안에, 자,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익사회인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대표적인 것이,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모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데, 자,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이익사회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학교와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일하고 싶다고 해서 막 가입이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비공식 조직, 즉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한 자발적 결사체니까 비공식 조직도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자발적 결사체인데 비공식 조직이 아닌 거 세 가지. 시작.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이면서도 비공식 조직이 아닌 것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 동호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도 학교 내에, 대학교 내에 교수들의 친선 배구 모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학교라고 하는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해 있는 친선 배구 모임이니까 자발적 결사체겠죠? 그래서 이런 니은 같은 거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막상 뛰자니 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디귿, A 교수는 그날만 되면 고민이 많아진다. 이런 거는 내면적 갈등이에요. 즉, 사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를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대가 충돌해야 되는데, 이건 사회적 기대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내면적 갈등, 심리적 갈등에 불과한 겁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배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적 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번. 하늘이 금방 흐려지니 금방이라도 소낙비가 내릴 것 같았다. 라는 것은, 자, 자연현상인 거 맞죠? 하지만 자연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 개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필연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자, 때문에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나머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정리해 주세요. 요거를. 8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문화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문화가 없었던 북미 체로키 인디언이 유럽인의 문자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 유럽인의 문자 생활이 들어왔겠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파되었다라고 해야죠. 전파. 자, 전파된 이후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쿼야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몇 차 발명? 2차 발명. 이렇게 전파되고 2차 발명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자극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극적인 전파가 자극 전파가 아니라 전파 플러스 2차 발명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문화와 이렇게 A, 토착 인디언 문화 B가 결합해서 이 두 문화의 내용을 공이 가지고 있는 멕시코 문화라는 C가 만들어졌어요. A 플러스 B는 C다. 이 공식이 정확히 성립하면 자, 이런 거 우리는 문화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화융합. 문화융합. 자, 여러분, 가 같은 경우는 문화융합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어떤 문자가 있었으면 또 몰라. 근데 기존에 문자도 없었고, 즉, A도 없었고, B도 없었대. 여기서 보면 B도 없었고, 없는 거예요. 그냥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발명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자극전파 문화융합인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9번. 다음은 각국의 가족구조 형태의 변화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는 여러분, 자, 부모와 미혼자녀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와 결혼한 부부와 그 다음에 또는 결혼한 부부의 자녀까지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친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세대라고 할 수 있고, 이 2세대는 핵가족도 2세대가 있고 확대가족도 2세대가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보만으로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에 비해서 가의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 사이에 왔을 때 가족 해체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3번, 자, 부부와 미혼 자녀의 비중은 200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되는데, 자, 부부와 미혼 자녀는 그렇죠? 2005년에 정점을 찍고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4번. 2005년에 부부의 양친과 자녀의 가구 수는 1995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러면 좀 귀찮고 힘들다 하더라도, 복잡하다 하더라도, 자, 이런 거 좀 대략 계산해 주시면 돼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대략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략 계산하면 10% 되겠죠, 여러분? 대략 계산하면 10% 돼. 870 정도로 나올 거야. 그렇죠? 자, 8,751명에서 51명 버리고 대신에 여기서 0.1% 좀 올려주고 그러면 87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은 자, 11,000에서 8% 해주면 돼요. 11,000에서 8%. 자, 11,000에서 8%니까 여러분 이런 게 좀 암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11,000원에 자, 만의 8%는 얼마예요? 800명이죠. 그렇죠? 1000의 8%는 얼마일까? 80명이죠. 돼요? 된다고 손 쳐요. 돼.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지워준다 하더라도 자, 8% 하면 880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한 요 수치를 내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런 정도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9.9에서 8%로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 가구 수가 늘었기 때문에 비율지표는 준 게 아니다.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제 문제가 좀 다르나요?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네, 자, 요거 빼고 거기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그렇고, 요 10번 신경 쓰지 마세요. 10번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안아드린 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상에 관한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극의 학생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 손을 흔들어 인사하지만 교사를 만났을 때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웃 어른에게는 격식을 갖추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인사하는 거 사회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이고 사회문화현상은 당위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연현상이 존재 법칙이고요. 나머지 확실성, 몰가치성,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1번과 2번은 자연현상의 특징이고요. 자연현상의 특징이고 4번은 자 사회문화현상에도 자연현상에도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도 자연현상도 모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사회문화현상이 좀 더 자연현상이 좀 더 필연적이고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인과관계는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사회를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한 나라에서 A 상품을 생산하기에 포기하는 재화의 양이 많다면 비교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여러분. 자, 보세요.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은 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를 특화 생산하죠. 그리고 수출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비교율을 가진다, 기회비용이 작다, 특화 생산한다, 수출한다.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상품을 생산하기 포기한 재화의 양이 작다면 비교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번,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우,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낮은 경우 비교 위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교에 따라 생산과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정답 3번. 네. 자, 기회비용은 여러분 비교유는 기회비용에 따라서 교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무역 발생 이론이고요. 자, 비교유에 따라 만약에 두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각국의 비교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특화하고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교환할 때 절대 우위를 가진 나라가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우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비교 우위를 가진 모두가 비교 우위를 가진 양국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우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양국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이 성사되는 것이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XJ의 매출액이 원래 500원이었어요. 자, 5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을 몇 퍼센트? 10%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자, 550억이 됐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매출액이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10% 증가했죠. 자,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 수입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재화를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판매 수입이 똑같이 10%씩 오르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완비탄입니다. A제는 완비탄.
자, 이 경우 완전 비탈적으로 말할 수 있고, 반면 B제는 매출액이 원래 가격이 10% 올랐는데 매출액이 변함이 없대요. 자, 여러분 가격이 10% 올랐는데 매출액이 즉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묻고 따지지 않고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수량이 정확히 10% 수요량이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른 만큼 정확히 줄었기 때문에 단위 탄력적이고 탄력성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탄력성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순서에 맞게 되면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완전 비탄력적이고 단위 탄력적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기준으로 수요에 영향을 받을까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까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이,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겠죠. 밖으로 나가겠죠.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할 것입니다. 즉 달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자,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가격인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겠죠. 먼저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외환시장에서 공급 요인인데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물가가 더 높아. 그럼 수출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 살 바에는 그냥 외국 거 사자라고 하는 수입은 증가하겠죠. 결과적으로 환율은 인상됩니다. 돼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커졌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그 얘기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흑자폭은 커졌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떨어지는 거. 상대적인 거니까 수입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수출은 S죠. 공급 요인이죠. 자, 공급 요인이 줄었어요. 그러면 환율 오르겠지. 그리고 자, 수입은 어떻게 돼요? 수입은 수요 요인이죠.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환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상대적으로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우리나라의 정부가 경기 진정을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면, 자, 일단 복잡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환율은 오르겠죠. 되셨어요?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다음 그림은 공급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공급곡선이 여기였었는데 지금 일로 이동한 거죠. 그죠? 이동한 겁니다. 세금만큼. 자, 균형점은 P0에서 자, P1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거꾸로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세금 부과 전 공급의 총 판매 수입은 자 여러분 사각형 0에서 Q2가 아니라 0에서 Q0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0에서 P0 죄송합니다. P0 P0에서 2까지 자 2에서 Q0까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세금 부과 전이니까 그렇죠? 자, 요거는 정확히 뭐예요? 세금 부과 후 총 판매 수입의 사각형. 즉, 요 사각형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세금 부과 후, 자, 삼각형 ABC만큼 수요자는 손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손해를 보는 건, 이거는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고. 자, 정확하게 세금 부과 후 수요자가 손해를 보는 크기는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나눠볼까요? 요거를. 요만큼은 정부가 가져갈 것이고, 요만큼은 사회적 후생 손실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세금 부과 후 삼각형 ABC만큼 수요자는 손해를 본다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부과 후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해서 할 것이고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1번, 2번, 3번에서 헤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부가 되면 여러분 가격은 상승하고 시장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조세가 부과되면 좀 깊게 들어가면 조세가 부과되면 자 조세 부과했다는 가격 변화분 있죠. 자 가격이 변화되는 것만큼 자 이거 소비자의 조세 부담분이에요. 수요자의 공급자의 생산자의 조세 부담분이에요. 소비자 부담분이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해당 세금은 1,000원이다. OX? X죠. 왜냐하면 100원 다 소비자가 부담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수직이거나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는 이상 가격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조세로 인해서 가격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가격 변화된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외의 만큼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세금의 크기는 이만한 거예요. 지금 자 이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곡선과 곡선 사이만큼의 간격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세금이 요만한데 가격 요만큼은 소비자가 부담을 할 거고 요만큼의 가격 인상분은 그다음에 어디요? 요만큼 미안합니다. 요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격 변화분은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남은 세금은 이제 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조세에 대한 부담은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해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해요?
탄력적일수록 더 적게 합니다. 덜 합니다. 덜. 자,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덜 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금 무슨 세금이에요? 비례세,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간접세라는 게 뭡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즉 세금을 내는 사람과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공급자예요. 근데 세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도 부담하고 공급자도 부담하는 거죠. 자, 이런 세금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을 조세 전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GDP 디플레이트 얼마예요? 100이죠. GDP 디플레이트 얼마예요? 모르겠어. 100보다 커. 그렇죠? 이건 얼마예요? 100. 이건 얼마예요? 100보다 커. 그렇죠? 자, 실지분의 명쥐니까요. 그렇지? 실지분의 명쥐 곱하기 100이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자, 물가 상승률은 항상 GD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 GDP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2016년에는 2015년보다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100이고 이건 100보다 훨씬 크니까. 2번 2006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은 0%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2015년도에도 150이고 2016년도에도 150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17년의 물가 수준은 2015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2015년의 물가 수준도 100이고 2017년의 물가 수준도 100입니다. 같습니다. GDP 디플레이트는 같아요. 다만 실질 GDP의 차이가 날 뿐인 거지 생산성의 차이가 난 것, 생산력의 차이가 났을 뿐인 거지 물가는 변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2018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0%이다. 그래요. 10%입니다. 자, 요거 보고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200분의 220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 이거 10분의 1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10%.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 빠르게 갈게요. 16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고가의 도자기를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받고 우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했다. 자, 일단 갑 뭡니까?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그렇죠? 자, 그리고 직접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혼인을 한 상태라면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혼인을 했다면 갑이 혼인을 했다면 갑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년의제 상태에 있는 거고 성년의제 상태는 민법상의 행위 능력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권리 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갑이 성년이 되었다는 얘기는 갑의 부모는 뭐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친권이 사라졌다는 거죠. 한 번 성년이 된 사람은 미성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잃어버린 친권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미혼에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미혼의 갑이라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미혼의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서 혼자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미혼의 갑이
부모와 인감도장을 동의서를 위조하여 그뒤 갑의 부모가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다면, 즉 뭐가 있어요? 자, 사술이라는 게 있죠. 사술.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임수. 자, 사술에 의한 행위는 뭐의 대상이 됩니까? 취소권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국민참여재판은, 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심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배심원은 유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양형제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이다. 정답 1번. 2번. 민사재판. 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의 세 가지 기본 조건. 자, 민사, 형사, 형사. 합의부, 단독부, 합의부. 그 다음에 누구의 신청? 피고인의 신청.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요. 국민참여재판을 가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피고인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형사야, 합의부야,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경우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그 다음에 공범이 있는데, 공범 중, 공범들이 공범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공범이 반대하는 경우.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형사재판, 합의부, 피고인의 신청이라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 예외적인 거. 3번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무작위로 랜덤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4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항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민참여재판도 3심제 적용돼요. 3심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자가 구대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 고소사실이 인정되면 노동부는 사용자가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소송을, 여러분 강제 집행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됐죠? 19번 갑니다. 19번. 19번. 자, 범죄의 성립 요소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저주한다고 해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저주한다고 해서 구속 요건이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동일 복싱 경기 중에서 상대를 실신시킨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정당 행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직업성 행위니까 또 피해자의 승낙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틀리게 뭐 답을 못 풀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둘 중에 뭐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책임성 조각사유, 그렇죠? 자, 만 17세는 뭐라서? 형사 미성년자라서. 우리 책임성 조각사유 또 하나 뭐 있죠?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하지만 심신상실자도 어떤 심신상실자는 안 됩니까? 그쵸. 자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가볍게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0번. 자,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 원리로 적절한 것은. 자, 국제평화의 원칙이죠. 국제평화. 국제평화의 원리죠.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외워보겠습니다. 6개. 시작. 자, 복구, 평, 문. 자, 요 국은 뭐예요? 국민주권. 요 자는 자유민주. 요 복은 복지국가. 요 국은 국제평화. 요 평은 평화통일. 요 문은 문화국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자,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자, 1번서부터 틀렸죠? 자, 침략전쟁만 부인하고 방어전쟁은 용인합니다. 자,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존중한다. 맞아요. 국내법.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법은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거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포괄하는 개념. 왜냐하면 자,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법률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국내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국내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3번,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평화유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할 때 갖고 있는 원칙 4가지 뭐예요? 상호주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을 해주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을 인정을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2회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